속담의 난세에는 사방에서 영웅이 일어난다고 하듯 삼국시대의 난세 속에서 각지의 제후들은 모두 스스로를 영웅이라 칭했으나 조조는 당시 영웅이라 불릴 만한 사람은 단 2명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명은 조조 자신이고, 그렇다면 조조가 높이 평가한 다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조조는 왜 그를 영웅이라고 말했을까요? 삼국시대의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 유비는 줄곧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이리저리 떠돌았으며 여기저기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변덕스럽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항상 타인의 존경과 열렬한 환대를 받았고 조조는 심지어 자신과 유비만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비는 자신의 영토도 군사도 없이 조조의 품에 의지해 지내고 있었는데 조조는 왜 유비를 영웅이라고 말했을까요? 실제 역사에서 조조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역사 속의 진정한 유비, 그의 행적은 과연 영웅이라는 평가에 걸맞은 것일까요? 지난 회에서 우리는 조조가 인재를 매우 잘 기용했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조조가 인재를 잘 기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잘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을 빼뚫어 보는 눈이 있어 오만불손한 원술이나 기세 등등한 원소조차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유비에게는 특별히 다른 시선을 보냈고 오늘날 천하의 영웅은 오직 사군과 조조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삼국연애에서 매우 흥미진진한 소설의 한 장면으로 재구성되었는데 바로 청매주를 마시며 영웅을 논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연애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한 헌제의 장인인 차기 장군 동승은 헌제의 옷자락 속에 숨겨진 밀칙, 즉 조공을 처단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즉, 한 헌제가 옷자락 속에 조조를 죽이라는 밀칙을 숨겨둔 것입니다. 이에 동승은 뜻을 같이 아는 사람들을 모아 이 궁중 쿠데타를 꾸몄고 그 중에서 유비를 찾아냈습니다. 유비를 찾은 후 동승과 유비는 피를 섞어 맹세를 맺었는데 술 한 잔에 피를 섞어 마신 뒤 서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이라 명명하고 모두가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황제를 지키고 조적을 소탕하겠다. 서명자 차기 장군 동승, 좌장군 유비. 이 일을 마친 후 유비는 동승에게 이 일은 극비사항이니 조심해야 하며 조적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비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채소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삼국의 난세 속에서 줄곧 동서남북을 떠돌며 출세의 기회를 찾아다녔는데 어떻게 조조와 함께 조정에 머물며 심지어 궁중 쿠데타에 가담해 조조를 죽이게 되었을까요? 사실 유비는 황건군을 진압하며 출세한 후 당신 몇몇 제후들의 중용을 받았는데 서주목, 도겸은 위급한 순간에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나중에 도겸은 병으로 죽기 전 서주를 유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원술과 여포의 공격을 받아 저항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투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비가 텃밭을 가꾸고 있을 때 조조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습니다. 유비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따라 조조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조조가 유비를 보자마자 한 첫 마디는 장군께서 집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군요 였습니다. 당시 유비는 깜짝 놀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조조가 왜 집에서 채소를 기르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아 그런 일이었군요 라며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유비를 정원으로 데려가 말하길 내가 예전에 행군하던 중 물이 없어 마실 수 없는 일이 있었지. 그래서 병사들에게 앞에 매원나무 숲이 있는데 그 안에 갈증을 해소해 줄 청매가 많이 있다 라고 말했더니
모든 장병들의 입에서 침이 솟아났어. 이것이 바로 망매지갈이라는 고사의 유래야. 이제 매실이 다시 익었으니 그 옛날 일이 생각나서 이 청매실로 술을 빚어 당신을 초대해 함께 마시려 합니다. 조조와 유비가 청매주를 마시다 보니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길래 조조가 말하길 보라 용은 구름을 따르고 호랑이는 바람을 따른다는 말이 있지. 구름이 있으면 반드시 용이 있고 바람이 있으면 호랑이가 있다. 호랑이는 바람과 함께하고 용은 구름과 함께하네. 저 하늘의 구름이 용을 닮지 않았느냐? 용의 특징이 무엇이냐? 용은 변덕스럽고 웅장한 포부를 지녔으니 마치 영웅과 같구나. 아, 우리 지금 누가 영웅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유비가 말했습니다. 저 유비가 감히 영웅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말이죠. 조조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사람들을 직접 알지는 못해도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누가 영웅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유비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술은요. 조조가 말했습니다. 무덤 속의 마른 뼈일 뿐. 그럼 원소는 고려할 가치도 없다. 유비가 일일이 열거하자 조조는 하나같이 영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비가 말했습니다. 그럼 유비는 누가 영웅인지 모르겠군요. 그러자 조조가 손가락으로 유비를 가리키고 다시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날 천하의 영웅은 오직 사군과 조조뿐입니다. 당시 유비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마 한 손에는 젓가락을 다른 한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툭 하고 젓가락과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조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놀라느냐? 마침 하늘에서 천둥이 치자 유비는 아이고 저 천둥 좀 보세요. 이 천둥 소리에 깜짝 놀랐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유비는 숙소로 돌아와 관우와 장비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더는 머물 수 없소. 조조의 그 말은 곧 장차 그와 천하를 다툴 자가 바로 나라는 뜻이오. 그가 나를 용납해 줄 리가 있겠소? 기회를 봐서 떠나야겠소. 마침 조조가 원수를 막을 사람이 필요했고 유비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매주로 영웅을 논하다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삼국연의 이 예목은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훌륭하게 쓰여졌으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대체로 사실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에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조가 한 말은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고 동승이 헌제의 의대밀조를 받은 일도 삼국지와 후한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연에 나오는 청매주를 마시며 영웅을 논하다라는 이야기에는 유비가 조조를 타도하려는 의대조 사건의 비밀리에 가담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조조가 오늘날 천하의 영웅은 오직 사군과 나뿐이다 라는 말을 하자 유비는 조조가 내막을 알아챈 줄 알고 깜짝 놀라 젓가락을 당에 떨어뜨렸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도망치려 했습니다. 의대조 사건은 아직 음모 단계에 불과했을 텐데 유비는 왜 허둥지둥 도망치려 했을까요? 삼국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지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기 장군 동승이 헌제의 옷자락 속에 숨겨진 밀칙을 받아 조공을 처단해야 한다고 했으나 유비는 처음에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조공이 태연하게 유비에게 말하기를 오늘날 천하의 영웅은 오직 사군과 조공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조조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왜 뜬금없이 유비에게 이런 말을 했고 이에 유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침 유비는 조조에게 원소를 치러 보내줬으나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번 일에는 기어들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우연은 너무나도 우연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연의는 이 순서를 뒤집어
유비가 먼저 동승의 음모에 가담했고 그 후에 조조가 그 말을 했기에 유비가 도망쳤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유비의 인품은 의심스러워집니다. 동승과 피를 섞어 맹세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며 그 조적을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지 않았는가요? 그런데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바주를 보고도 뱀이라도 본 것처럼 재빨리 도망쳐버린 것은 어찌 된 일인가요? 당신은 경성에 남아 잠시 지켜보며 손을 쓸 기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유비에게 있어 황제의 목숨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당신 유비의 목숨이 더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는 충신의 도리인가요? 충신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황제를 위해 고뇌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발을 떼고 도망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면 문제는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바로 유비가 원수를 막으러 간 것이 스스로 자청한 것인지 아니면 조조가 보낸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삼국지 선주전의 기록은 조조가 글을 보냈다는 인상을 주는데 회견사라고 합니다. 이 회는 우연히 파견되었다는 뜻이므로 유비는 목숨을 아끼거나 의리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며 이는 유비를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국지 정욱전의 기록은 다릅니다. 정욱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원수를 막으러 간 후 정욱과 곽가가 소식을 듣고 즉시 조조를 찾아갔고 그때 정욱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공께서 지난번 유비를 대비하지 않으셨으니 정욱 등이 미치지 못한 바입니다. 이제 그에게 병력을 빌려주면 반드시 다른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바로 유비가 능동적으로 원수를 가로막으러 나가겠다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술은 원소와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조에게 병력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조조도 그에게 군대를 빌려주었습니다. 정욱은 이것이 바로 유비가 이심을 품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이를 듣고 후회하여 다시 사람을 보내 추격하게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 후 유비는 서주에 도착하자마자 서주자사 차주를 죽이고 서주를 차지했는데 물론 운이 유난히 좋아서 마침 이때 원술이 죽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비는 원수를 가로막으러 가겠다고 스스로 요청했고 원수를 가로막는 것은 구실에 불과했으며 실제로는 조조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비가 이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웅인 이상 그는 남의 품에 기꺼이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조만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조조가 그 말을 함으로써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며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조조가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조조가 그 말을 한 것은 천하를 다투는 건 우리 둘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조조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유비를 죽였어야 했습니다. 천하를 다투는 상대가 한 명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설령 유비를 죽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를 붙잡아 저택에 연금했어야지. 어떻게 그를 도망가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도망가게 내버려 둔 것도 모자라 왜 그에게 군대까지 빌려주었을까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나 다름없고 오히려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조조의 교활함 혹은 영리함을 고려할 때 그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론해보면 우리는 오히려 사건 전체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느끼게 됩니다. 유비는 조조를 전복하려는 의대조 음모에 가담했으면서도 조조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전개되기 전에 먼저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경웅의 행실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둘째,
조조가 청매주를 마시면서 영웅을 논할 때 감히 유비 앞에서 그가 장차 천하를 다툴 상대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조조의 그 깊은 꾀와 원대한 포부를 고려할 때 그가 과연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역사학자 이중천 교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비는 영웅이다. 둘째, 조조가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유비가 영웅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비를 영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데 이는 삼국연의 영향 때문입니다. 삼국연애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유비가 한심한 인물이며 딱 두 가지 재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울 줄 아는 것이고 둘째는 도망칠 줄 아는 것입니다. 소위 유비가 경주를 두고 울었다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경주를 빌린 후 오숙이 경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유비는 제갈량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갈량은 간단하다며 울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유비가 울면 노숙이 더 이상 할 말을 못할 테니 말입니다. 사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유비는 울고 도망치는 것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능력도 있었습니다. 둘째, 울고 도망친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가 무능하거나 영웅이 아니라는 증거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왜 울고 왜 도망쳤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도망치는 것. 이건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길 수 없는데 도망치지 않고 죽기만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도망가야 합니다. 우는 것도 왜 우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관우가 죽어서 우는 거라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건 그의 정입니다. 실제로 조조를 봅시다. 조조도 도망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조가 처음 군대를 일으켰을 때도 이길 수 없으면 도망갔고 한 번은 조옹이 말을 빌려줘서야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조조도 울었습니다. 관우가 죽었을 때 조조도 울었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인 보신이 죽었을 때도 조조는 울었습니다. 어째서 조조의 도망과 울음은 부끄럽지 않은데 유비가 도망치고 울면 부끄러운 것일까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도 유비라는 사람은 영웅 같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먼저 유비가 영웅 같지 않은 모습을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비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봉기했을 때도 재벌의 후원을 받았는데 중상국의 두 거상인 장세평과 소상이 유비에게 돈을 지원해 주었고 유비는 그 돈으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사의 규모는 아주 작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유비가 이 군사를 이끌고 황건군을 토벌한 후 받은 상이 무엇이었는가요? 안희회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안희연의 현익, 오늘날 말로 하면 부영급 공항국장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도 병력이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비는 제대로 된 군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유비가 병력을 빌리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비는 남에게 병력을 빌릴 뿐만 아니라 장수도 빌렸는데 예를 들어 조은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유비가 병력과 장수를 빌리는 것은 돈을 빌리는 것보다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빌릴 수 있었지만 돈을 빌리려면 정말 말하기 민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대로 된 군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이 난세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난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난세는 사방에서 영웅이 일어나는 시대이며 무기를 가진 자면 누구나 초두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비는 무기가 없었기에 초두왕이 될 수 없었고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점입니다. 둘째, 유비는 확고한 근거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더돌기만 했고 간신히 얻은 땅도 금세 잃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도겸이 서주를 그에게 양도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가 서주의 정무를 대리하는데 찬성했지만 막 손에 얻자마자 여포가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떠돌면 담에게 의지해야 했고 아침에는 진나라, 저녁에는 초나라처럼 남의 품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한 번 술에 취해 눈물을 흘리면 아유비의 가장 큰 문제는 근거지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 유비에게 근거지가 하나만 있었다면 지금 그 사람들이 내 상대가 될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비는 제대로 된 정과도 없었습니다. 삼형전, 여포나 온주참원 같은 그 유명한 전적들은 모두 악관중이 대신 치러준 것입니다. 반면 삼국지 정사 기록을 보면 자주 선주패적이라는 네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도 몇 번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작은 전투에 불과했고 유명한 전투는 없었습니다. 초기 군벌들이 각축하고 제후들이 난전하던 시절 천하를 평정했던 이는 누구였는가요? 바로 조조였습니다. 어떤 군벌이든 예를 들어 여포든 원술이든 원소든 그 중 누가 유비에게 패했습니까? 게다가 유비는 전쟁을 치르는데도 서툴렀습니다. 유비는 조조에게서 도망친 후 서주를 차지했는데 조조가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원소와 싸우려 하는데 어떻게 나를 공격하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문 밖으로 나가보니 조조의 깃발이 휘날리며 진군해 오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뒤돌아서 도망쳤고 주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웅답다고 하겠습니까? 넷째, 유비는 그다지 명성도 없었습니다. 원술은 한때 매우 경멸하는 어조로 술이 태어난 이래로 유비라는 자를 알지 못했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나 원술이 평생 살아오면서 유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비가 명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 유비가 평안상으로 있을 때 공룡은 북해상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공룡이 황건군에게 포위당해 어쩔 수 없이 태사자를 보내 포위를 뚫고 유비를 찾아가 구원을 요청하게 했습니다. 태사자가 유비를 찾아갔을 때 유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후한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비가 놀라며 말하길 공북해가 이제야 세상에 유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인가. 이 장면을 삼국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비는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하길 공북해가 세상에 유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두 기록 중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울까요? 아마 후한서의 기록이 더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태사자가 와서 우리 공북해가 황건군에게 포위되었으니 유장군께서 군대를 보내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유비는 경건한 태도로 공북해가 유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비가 명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며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비는 강력한 군사도 견고한 근거지도 제대로 된 전적도 큰 명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큰 환영과 존경을 받았는데 두 사람만 예로 들어봅시다. 하나는 조조입니다. 유비가 조조에게 투항한 후 조조가 그에게 베푼 대우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설 때는 같은 수레를 타고 앉을 때는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즉, 밖으로 나갈 때는 한 대의 수레를 타고 안으로 들어올 때는 한 자리에 앉았으니 대접이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원소에게 투신했을 때 원소가 그에게 베푼 대접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박 200리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답은 단 하나, 바로 이 사람들이 모두 유비를 영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동안 말년의 난세 속에서 유비는 처음에는 자신의 세력 기반이 없었으며 하루 종일 이리저리 떠돌면 남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기에 여러 면에서 영웅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설 삼국연애에서는 유비를 더욱 비굴하고 무기력한 인물로 묘사하여 울기만 하고 도망치기만 할 뿐 다른 능력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실제 유비는 영웅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유비는 영웅의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유표에게 투신하고 나서 한 번은 유표와 함께 천하의 영웅들에 대해 논하던 중 허사라는 사람이 한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진등이라는 인물에 대해 언급했는데 진등의 자는 원룡이었습니다. 허사는 진원룡이 예의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합의로 가서 진원룡을 만났을 때 진원룡이 한참 동안 말을 걸지 않더니 결국 제멋대로 큰 침대로 가서 자고 자신을 작은 침대에서 자게 했다고 했습니다. 유비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허 선생, 그 이유를 아십니까? 허 선생께서는 국사라는 명성을 지니고 계셔서 모두가 선생을 국사로 여깁니다. 이처럼 난세인 지금이야말로 선생과 같은 국사가 나서서 국가의 근심을 덜어주고 천하를 평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선생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토지와 집을 구하는 일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룡 선생은 그런 사람을 얕보시니 어찌 선생과 말을 나누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운이 좋아 원룡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만약 당신이 나 유비 같은 소인을 만났다면 나는 차라리 내가 위층에서 자고 당신을 아래층에서 자게 했을 겁니다. 큰 침대, 작은 침대 따위는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리고 유비에게는 영웅의 기계가 있습니다. 유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비겁하고 도망치고 울기만 하는 무능한 인물이 아니라 그 역시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유비는 영웅의 혼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유비의 젊은 시절이 매우 비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서에는 이를 8글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5번이나 바꾸고 아내와 자식을 4번이나 잃었다. 끊임없이 남에게 의지했고 또 끊임없이 좌절과 실패를 겪었다. 솔직히 말해 다른 사람이라면, 특히 영웅이라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진작에 낙담하고 의욕을 잃었거나 지겨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서의 기록을 보면 유비가 낙담한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요? 그는 패배할 때마다 다시 싸웠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요? 그가 영웅의 혼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유비는 영웅의 의리를 지녔습니다. 유비라는 인물에 대해 사서에는 정반대되는 2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포의 부하가 내린 평가인데 유비가 잠시 여포에게 의지했던 시절 여포의 부하가 당시 여포에게 말하기를 유비라는 사람은 변덕스러워 키우기 어렵습니다. 유비는 변덕스러운 소인이며 키워도 배신할 배갈랑이니 더 이상 거느리지 마시오. 수규비는 반복난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소가 내린 평가로 그 유현덕은 품위가 높고 신의가 있다 입니다. 유비는 신의와 의리를 중시하는 인물이며 원소 역시 사람을 잘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 2 평가는 상반되지만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왜 모순되지 않는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유비는 영웅의 뜻과 기계,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 결코 기꺼이, 오랫동안, 영원히 남의 품에 의지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의지하는 대상에게는 변덕스러워 기르기 어렵다는 평가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웅으로서 그는 반드시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사람들을 결집시켜 자신의 대의를 이루어야 하므로 그가 의지하는 대상에게는 품위가 높고 신의가 있다.
라고 평가받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관우와 장비입니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를 따르기로 한 후 평생 그를 따랐고 관우는 심지어 천리 독행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왜서일까요? 바로 유비가 의리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서 기록에 따르면 유비와 관우, 장비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형제 같지만 실제로는 군신 관계였습니다.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면 유비가 가운데에 앉고 관우와 장비는 뒤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군신 관계였으나 집에 돌아오면 형제 관계였는데 서적에는 잠잘 때는 한 침대를 같이 잤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유비는 자주 이 두 형제와 한 침대에서 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의 의리이며 형제입니다. 유비는 영웅이었고 관우도 이를 알아차렸으며 장비도 알아차렸고 나중에 제갈량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다면 조조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조 역시 이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조조가 알아차렸다고 해서 반드시 입 밖으로 내뱉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조는 동안 말년의 난세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때 한원제를 먼저 자신의 거점인 허연으로 옮겨 천자를 앞세워 제후들을 호령했습니다. 이는 조조가 신무원략을 갖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청매주를 마시는 자리에서 조조는 유비의 면전에서 오직 자신과 유비만이 오늘날 천하의 영웅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말을 할 때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는 몇 가지 추측성 의견을 제시해 드릴 뿐 정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추측은 조조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감성적인 사람이고 시인의 기질을 지녔기에 어느 날 술을 조금 더 마셨다가 실수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일종의 화력 정찰이나 산을 두드려 호랑이를 쫓아내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볼 테니 내가 인정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둘 다 겉으로만 약한 척하지 말자. 우리 둘 다 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천하의 영웅은 우리 둘뿐이니 내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유비는 더 이상 약한 척할 수 없었는지 기회를 엿보고는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유비가 도망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도 도망쳤을 것입니다. 상대가 말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떠나지 않는다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왜 그를 놓아준 것일까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추측에 불과한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당시 조조는 아직 간웅이 아니었고 그렇게 잔인무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조가 노년에 이르러 진정한 간웅이 되었을 때에 그는 사람을 죽일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인품이 인류였던 최영과 지혜가 인류였던 순유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때 조조가 아직은 관용을 베푸는 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욱 등이 조조에게 유비를 죽이라고 건의했을 때 조조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지금은 천하의 영웅들을 포용해야 할 때인데 한 사람을 죽여 천하의 마음을 잃는 것은 안 된다. 그 뜻은 지금이야말로 민심을 사로잡을 때인데 유비는 척척 잘 버티고 있잖아. 그에게 무슨 잘못을 찾을 수도 없고 다들 그를 영웅으로 여기는데 그를 죽이면 천하의 마음을 잃게 될 테니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가능성은 바로 조조가 비록 유비에게 영웅의 뜻, 영웅의 기계, 영웅의 기백, 영웅의 의리가 있어 영웅임을 알아봤지만 그가 무위를 펼칠 곳도, 영토도, 군사도, 자신의 군사 집단도 없다는 점입니다.
무의를 펼칠 곳 없는 영웅은 영웅이라 할 수 없으니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도 없고 그가 장차 제대로 된 영웅이 되었을 때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조조는 유비를 놓아준 것입니다. 조조가 어떻게 계산했든 간에 사람의 계략은 하늘의 계략을 이길 수 없습니다. 훗날 유비가 세력을 펼칠 줄은 조조뿐만 아니라 유비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청매주를 나눈 지 8년 후, 한 위대한 정치가가 산중에서 나와 유비의 총참모장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유비는 일약 기세를 되찾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유비에게 무의를 펼칠 무대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자신의 영토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토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갔고 결국 조조, 송권과 함께 삼국 삼두 정치의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이 산에서 내려온 이후 운명의 저울은 유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더욱 예상치 못한 것은 같은 해에 조조의 가장 중요한 모사였던 곽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갈량의 출현과 곽가의 사망으로 조조와 유비, 양측의 세력 구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갈량의 출현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곽가의 사망도 그만큼 중요했을까요? 곽가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